예, 돌팔배구 내피셜입니다. 드디어 핑크거미가 1위에 올라섰습니다. 아파트와의 시합에서 모든 걸 쏟아낸 핑크거미가 승리 후에 통장에 졌듯이 역시 비슷하게 아파트와의 대결에서 5세트 접전 끝에 승리를 한 후추가 체력이 소진된 듯 보였습니다. 이번 시합에서. 물론 니아리드는 빼고요. 니아리드는 쌩쌩했죠. 그런 점에서 승리를 거뒀는데 원래는 핑크거미가 굉장히 독특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스포츠라는 것은 홈 경기가 유리하기 때문에 홈 승률이 높아야 되는데 핑크거미는 오히려 홈 승률이 원정 승률보다 많이 낮아요. 그래서 홈 경기라서 걱정을 하긴 했지만 그 걱정을 극복하고 셧아웃 승리 3대 0으로 이겼고 점수차도 컸습니다. 그래서 핑크거미의 승리의 시합에서 조금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항상 생각을 하는 양팀의 목적타 작전을 살펴보면요.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 핑크거미는 후추의 박경현을 노리고 목적타를 계속 넣었고 후추는 핑크거미의 김다은에게 목적타를 보내는 작전을 썼습니다. 원래는 면팀장에게 보내려고 했었을 거예요. 근데 면팀장이 이게 기사마다 다른데 그 방송에서는 무릎 통증이라고 했고 어떤 기사에는 함스트링 쪽 통증이라고 했는데 뭐 무릎 뒤편도 함스트링이 있긴 있으니까 그쪽이 아팠던 걸로 좀 추정이 되고요. 그러면은 그 목적타 작전에서 누가 성공을 했느냐? 당연히 핑크거미가 성공을 했다고 봐야죠. 그럼 똑같은 목적타 작전인데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났느냐? 핑크거미는 박경현에게 정확하게 목적타를 계속 보냈었고 후추가 김다은에게 보내는 거는 정확하지가 않아서 점유율에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래서 둘 다 리시브가 취약한 멤버에게 목적타를 보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리베로가 도와줘야죠. 리베로가 카바를 하는 장면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오지구형과 란리베가 카바를 해주는 거죠. 너무 정확하게 목적타를 보내면 카바를 해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김다은에게 가는 목적타는 란리베가 카바를 많이 해줬습니다. 란리베는 효율이 58%였죠. 그래서 김다은은 42%의 점유율을 가져가는 거였죠. 그래도 많이 준 거죠. 근데 란리베가 많이 카바를 해줬기 때문에 42% 정도에서 멈춘 거예요. 근데 제가 박경현에게 가는 핑크거미의 목적타가 정확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기록지에 보면은 점유율이 29% 미만이죠. 그러면은 더 부정확한 거 아니냐? 점유율이 낮지 않느냐? 근데 이거는 여러분 보십시오. 박경현이 리시브가 너무 안 정확하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리시브 효율이 0%입니다. 0%예요. 정확한 게 두 개였거든요. 리시브 전체 시도가 분모에 가고 분자에 리시브 성공이 가면서 거기서 리시브 실패, 즉 서브 에이스를 허용한 것을 빼는 거야. 2 빼기 2 돼가지고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효율이 0%가 나온 거예요. 자, 리시브 시도를 보십시오. 박경현이 20번을 시도했고 목적타를 받았고 김다은은 22개를 받았습니다. 점유율이 훨씬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시도는 똑같으냐? 3세트에 스타팅이 안 됐잖아요. 박경현이 1, 2세트만 스타팅으로 나오고 3세트는 완전히 빠졌는데도 거의 비슷한 목적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정확하게 박경현에게 많이 갔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 리시브 점유율이 높았다. 이것이 성공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김다은이 성공률이 낮긴 했지만 그래도 0%보단 높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버티는 데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다은이 이제 리시브의 부족함을 체력이라든지 서브 에이스라든지 그 유효 공격, 점수는 많이 못 냈지만은 그래도 상대를 흔드는 공격을 좀 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후추가 너무 니아리드에 의존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멤버들이 체력이 다 소진이 돼가지고 후추의 이번 시합에서의 한국인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은 저번에 통장하고 시합에서 무기력했던 핑크거미 선수들의 모습과 흡사했어요. 너무 기동력이 떨어졌어요. 힘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고은 세타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니아리드에 의존한 게 페인이지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공격이 전혀 안 통했어요. 근데 니아리드 혼자 안 지쳤거든요. 니아리드만 쌩쌩했어요. 역시 저쪽 서양의 흑인 누님이라 가지고 쌩쌩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쌩쌩하더라도 너무 몰빵을 때렸기 때문에 3세트 7대5 상황에 이제 제가 캡처를 한 건데 얼굴을 클로즈업 하는데 굉장히 지친 기색이 역력하죠. 그러다 보니까 공격이 너무 단조로웠다. 니아리드에 너무 단조롭게 너무 의존을 했다. 막기가 쉬웠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거는 뭐 승패의 요인은 아닌데 이제 재밌는 장면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때 12대 11 상황에서 오지구형이 리베로 토스 반칙을 범했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제 저겁니다. 배구 규칙에 이런 게 있어요. 리베로가 전위에 있을 때 어느 정도 전위에 있어야 될 때를 말하는
되냐면 전위에서 그 어택 라인 있죠? 그거를 밟았을 때도 포함이 돼요. 예, 그거를 조금이라도 밟았으면은 백어택 반칙을 생각하시면 돼요. 백어택 반칙도 조금이라도 밟으면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리베로가 전위에 조금이라도 걸쳐 있을 때는 연결을 할 때, 누구에게? 공격수에게 연결을 할 때 언더핸드 토스로만 연결을 해야 된다는 규칙이 있어요. 만약에 오버핸드 토스로 세타처럼 공격수에게 연결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공격수는 공격 행위를 하면 안 되고 단순 넘기기 행위를 해줘야 됩니다. 공격을 하면은 바로 실점이에요. 그럼 공격 행위란 건 뭐냐? 이게 제가 지금 정확치는 않은데 네트보다 위에 있는 것만 되는지 밑에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보면은 오지구 형이 오버핸드 토스로 올려주죠. 오버핸드 손 모양으로 올려줍니다. 그런데 이고은이 점프를 해서 쳐서 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격 행위가 되는 겁니다. 반칙이었다는 거죠. 점프를 해서 넘기면 안 됐었어요. 그러면 오지구 형이 실수를 한 것이냐? 자기가 전위에 있으니까 언더핸드로 올렸어야 되는데 실수로 오버핸드를 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오지 형의 범실은 아니에요. 왜냐면 오지 형은 디그를 한 거거든요. 연결을 목적으로 그렇게 올린 게 아니에요. 상대가 공격한 거를 디그로 이제 카바를 하면서 올려준 세타에게 보낸 건데 물론 그게 정확하게 가진 않았죠. 이고은이 토스를 해줄 줄 알고 이렇게 올렸는데 이고은이 그냥 넘겨버린 거죠. 예, 공격수에게 올리기가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오지구 형이 근데 그 디그니까 그 급박한 상황이니까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이렇게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꼬였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반칙 상황이 나서 실점을 했다는 점을 참고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3세트에도 그 재밌는 상황이 나왔죠. 5대3 상황에서 김다은의 서브가 두리주아의 뒤통수를 굉장히 정확하게 가격을 했습니다. 세게 맞았는데 두리주아는 다행히 충격을 받지 않고 약간 더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오히려. 자, 그랬는데 이게 농담입니다. 이거 진짜로 아시면 안 되는데 지금부터 하는 말은 농담이에요. 우리가 저 두리주아가 공에 타격을 받은 곳이 의학적으로 옥시피탈 뼈라는 게 있습니다. 후두골이라고 하는데 그쪽에 람다 돌출부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을 가격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어디에 자극을 가하게 되느냐? 후두엽이라 해가지고 옥시피탈 롭에 자극을 가하게 됩니다. 거기가 뭐냐면은 시각중추예요. 우리가 눈으로 사물을 보잖아요. 그럼 그거를 뇌로 판단을 하잖아요. 내가 본 게 뭔지를. 입력은 눈으로 하지만 내가 판단을 하는 거는 후두엽이라는 곳에서, 지금 맞은 곳, 공에 맞은 곳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정확하게 배구공으로 맞으니까 마사지가 돼가지고 중추가 활성화가 된 것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래가지고 그걸 맞자마자 이동 공격을 바로 성공했죠. 그리고 나서 성공을 해가지고 로테이션으로 돌아서 본인이 서브권으로 딱 갔는데 서브 에이스까지. 그래가지고 시각 중추가 순간적으로 각성이 되고 활성화가 돼가지고 공간 지각 능력이라든지 코트를 보는 시야가 순간적으로 넓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랠리 때 디그를 해야 되는데 아웃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놔뒀는데 알고 보니 인이었죠. 일시적으로 활성화가 됐지만 다시 평상시로 돌아간 그런 모습을 관찰하실 수가 있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1, 2세트 박경현이 너무 리시브 효율이 이제 0%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후추 감대가, 이경수 감대가 3세트에는 스타팅을 박은서로 대신 투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3세트의 분위기를 약간 후추가 가져왔어요. 네, 박은서의 특징이라면은 빠릿빠릿하고 치아랑 센스가 좀 있잖아요.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배구를 하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중요한 수비도 많이 눈에 띄게 좀 했었고, 공격도 이게 박은서가 서브나 전위에서 공격을 할 때 스윙이 굉장히 독특한 스윙을 합니다. 제가 파리채 스파이크라고 명명을 했는데 파리채로 파리를 잡듯이 엄청나게 빨라요. 안 보여. 그렇게 빠르면 단점이 있죠. 높이가 낮다는 단점이 있지만 상대가 미처 블러킹을 유효 블럭 위치를 잡기 전에 속공처럼 이렇게 뜬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몇 번 먹혀 들었기 때문에 분위기를 좀 가져오고 역전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핑크 스파이더스 감대대도 대응책을 바로 내놓았죠. 3세트 위기가 이제 오니까 중반쯤에 체흐라와 도비를 투입을 합니다. 리시브와 디그에서 도비로 많이 만회를 했고, 이원정과 체흐라가 중간중간 기습적인 그런 외발 이동을 시행함으로써 토스웍이 좋았죠. 그래서 득점도 한번 했고, 그래서 위기를 빠르게 벗어났죠. 그리고 뭐니 해도 핑크검이 최고의 승리 요인은 월드킴을 막는데 실패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 월드킴의 공격 성공률이 어마무시했죠. 63%의 성공률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이거를.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그래서 MVP 팡팡에도 선정이 되고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시합을 3번 봤거든요. 본방 보고 SBS 재방 보고 KBS 버전 보고 이렇게 3번 봤는데 SBS 재방송에 이례적으로 월드킴의 MVP 인터뷰도 재방송으로 내보내더라고요. 좀 방송국 사람들이 시청률을 위해서 그렇게 바람직한 그런 방송 스타일이었고, 근데 이제 특이한 게 리시브 효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20%대인데 이거는 뭐 큰 의미는 없는 게 이제 7번 목적타를 받았
받았거든요. 거의 월드킴에게는 목적타를 거의 안 주다가 기습적으로 가끔 줘가지고 조금 흔들린 거라 가지고 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거나 효율은 낮았다는 거. 그런데 요게 옐레나도 되게 잘했잖아요. 옐레나가 41%인데 굉장히 잘했는데 이게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예전에 그런 김다솔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월드킴에게 오픈을 거의 20개 가까이 주고 퀵오픈을 3개 줬다. 그런 시합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간단히 말해서 오픈은 때리기 어려운 공, 퀵오픈은 때리기 쉬운 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록지를 보시면은 이번에 성공률이 높았을 수밖에, 물론 어마무시하게 높아서 킴밖에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공률이 높았던 거의 원동력은 이번에 이원정 세타의 공 배분이 킴에게 오픈을 10개를 주고 퀵오픈을 14개를 줬어요. 그러니까 퀵오픈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는 거죠. 물론 이래도 63%는 너무 대단하게 오른 거지만은 그런 세트 토스의 분포가 역할을 했다. 그 반면에 옐레나가 이번에는 옐레나가 오픈을 20개를 때렸어요. 그리고 퀵오픈이 3개였습니다. 저번에 김다솔이 했을 때랑 반대죠. 공 분배 스타일이 완전히 반대인데, 그러니까 옐레나 오픈을 20개를 때리고 퀵오픈을 3개밖에 안 때렸는데 성공률이 41%잖아요. 옐레나도 엄청나게 잘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질 수가 없는 시합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니아리드의 극단적인 몰빵을 했는데 니아리드가 53개의 토스를 받았습니다. 공격을. 그래서 점유율이 43%인데 근데 성공률이 39%나 됐어. 그리고 퀵오픈을 2개를 받았어요. 니아리드가. 근데 성공률이 39%에 득점도 22점인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양팀 통틀어 니아리드가 사실은 제일 잘한 거예요. 공격만 따지고 본다면. 그렇지만은 배구는 팀 스포츠입니다. 혼자만 원맨쇼로 한다고 절대로 이길 수가 없죠. 이번 시합에 대한 살펴보는 거는 요 정도로 하고요. Dr. Quacks in the Volleyball Magazine. 한 두 가지를 제가 시합 외의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드디어 1위로 올라섰지 않습니까? 최근에 아파트가 3연패를 했습니다. 정말 위기죠. 이렇게 된 게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을까. 사실 야스민 몰빵이 좀 의존도가 높긴 높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의존도는 이제 공격 의존도. 나머지 멤버들은 각자 역할을 다 했어요. 지금 저 시즌 초반에 뭐 수비라든지 블로킹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나머지 멤버들이 하고, 그러니까 약간 분업을 했었죠. 아무리 분업을 했다 해도 공격을 야스민이 조금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는 것은 부상 리스크가 컸었죠. 그거를 시즌 초반, 그리고 작년부터 예상한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머지 한국인 멤버들이 이렇게 줄 부상으로 다 시합을 막 이렇게 못 뛸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파트 팀의 최고의 강점이 뭡니까? 선수층이 두텁다는 것이죠. 국가대표 했던 사람들이 백업에 막 줄줄이 있었단 말입니다. 한국인 멤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딱 백업 멤버들이 들어가. 야스민이 부상이 있었어도 노경 선생이 들어가서 그 공백을 거의 느껴지지 않다시피 활약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그 1위는 무난하게 정말 하지 않을까. 그렇게 다들 예상을 했는데 이게 줄부상으로 이렇게 시즌 아웃까지는 모르지만 라운드 아웃까지는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만 아파트 팀은 선수층이 두터운데도 불구하고 주전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왜냐면은 리그 1위를 혹시라도 못할까봐 주전을 빼지 못한 거죠. 근데 이제 반면에 핑크거미는 오늘도 면팀장이 조금 통증이 있었는데 바로바로 쉬게 했습니다. 예, 오늘이 물론 상대가 약팀이었죠. 약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중요한 시합이었기 때문에 오늘 지금부터는 시즌 후반부기 때문에 리그 1위를 수성하고 계속 지켜나가려면은 한 시합도 방심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면팀장을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뺐단 말입니다. 이번 시즌 권순창 감독은 물론이고 감대대 체제까지 쭉 돌이켜봤을 때 약간만 선수가 몸에 이상이 있어도 출전을 안 시켰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뭡니까? 월드킴 장염 결장. 월드킴 장염일 때도 그 뺀 적이 있었고, 용종 제거. 내시경하고 용종 제거 해보신 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는데 그게 사실 그냥 용종 제거하고 일상생활을 하면 돼요. 그런데 물론 구기매지 형김 나이는 운동선수라서 격렬하게 몸을 움직인다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쉬라고 의사가 이제 권유를 했겠죠. 그 시합 하나하나에 연연했다면 의사는 2주 동안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한 1주만 지나서 구기매지 형김 나이를 주전으로 투입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시합에 지는 한이 있더라도 빼고 변지수를 넣었었죠. 예, 변지수가 높이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의 좀 부상과 컨디션 저하가 있으면은 바로바로 쉬게 해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선수 보호로 이루어지고 후반부로 가니까 오히려 백업 멤버가 좀 든든해지는 선수가, 그리고 체흐라도 하나의 승부에 연연한다면 사실 주전으로 스타팅으로 늘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피로골절이라는 게 한번 당했었던 선수기 때문에 선수 보호 차원에서 세트 후반부에 잠깐으로만 투입하는 그런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선수 보호를 한 것이 팀을 보호하게 된 원동력이 됐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바로 지금 이 시합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리를 해서라도 진통제를 먹여서 투입을
투입을 한다든가 할 수가 있지만 그런 방침이 아니었다는 거죠. 약간만 이상이 있어도 보호를 하자. 권 감독 때부터 그런 기조를 유지해왔고 지금 그 권 감독의 어찌 보면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감대대도 그 권 감독의 유지를 받들어서 그 기조를 유지는 죽은 사람 뜻인데 그러니까 뭐 어쨌거나 권 감독의 하여간 그 가르침대로 수행해 나간 게 후반부에 좀 유리한 고지를 전임하는데 점유하는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뉴스에서 이번에 그 MVP 인터뷰를 월드킴이 하고 그 이후에 따로 기자단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은퇴 루머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은퇴를 고려하고 구단과 얘기를 나눈 거는 사실이라고 말을 해서 많은 팬들이 좀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월드킴은 아직까지도 지금 뭐 공격 1위에다가 지금 봐서는 이런 식으로 리그 1위를 한다 그러면은 리그 MVP가 거의 확실하고요. 리그 1위를 하면 챔피언 결정전 부정승으로 결승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챔피언 결정전 MVP도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쌩쌩하단 말입니다. 쌩쌩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코트에서 그 활약하는 모습을 킴의 팬들은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은퇴 가능성을 시사한 거에 대해서 좀 시무룩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당연히 좀 더 월드킴이 한 3년 정도는 더 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월드킴도 뛸 수 없어서 은퇴하겠다 그 말은 아니에요. 본인의 기량이 아직까지는 할 수 있긴 하지만 배구에서 이룰 것도 이제 다 이룬 상태고 정상일 때 은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사실 선수에게는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한 시대를 풍미한 레전드급인 선수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야 빨리 지도자 수업을 받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코치를 일찍 시작해서 이제 나중에 국가대표 감독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하려면은 그게 약간 특수한 상황인 게 월드킴과 지금 황금 세대들이 국가대표 은퇴를 했기 때문에 국가대표 팀에 좀 구심점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월드킴이 좀 코치 같은 거를 좀 한다 그러면은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세자르 입장에서도. 물론 지금 바로 투입될 수는 없어요. 코치를 하려면은 유머니처럼 약간 체육교육 이런 거 대학을 좀 짧은 거라도 다녀가지고 조금 졸업장이 좀 있어야 될 거예요. 교생 실습도 좀 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뭔가 코치를 한다든가 이럴 수는 없는데 그런 과정을 조금이라도 빨리 하려면은 은퇴를 하고 학교도 빨리 다녀서 졸업장도 따고 교생 실습도 완료하고 그 다음에 지도자 수업도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팬들이 같은 마음일 거예요. 월드킴의 결정을 하면은 그거를 축하해주고 그거대로 그냥 계속 팬을 하면 돼요. 지도자가 되면 지도자 팬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팬들은 월드킴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그 결정을 지지를 당연히 해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이 정도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뇌피셜 돌파리 배구였습니다.